혜영아, 조용히 해. 나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입을 열면 모욕적이다. 엄마는 이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희생하셨는데 너는 어떠니? 나는 단지 이기적이고 반항적이며 내가 건설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파괴할 뿐이다. 희생. 피해자 역할 하지 마. 엄마는 그냥 욕심쟁이에요. 그 남자로 아빠를 대신하고 싶어요. 엄마는 아빠를 사랑하지 않고 엄마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엄마는 자신의 싸구려 행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엄마는 내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 평화로운 보금자리였던 가족은 이제 갈등과 상처로 가득 찬 미로가 됐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별세 이후 지영은 두 딸과 함께 삶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이해심 많고 성실한 남자 민석의 등장은 모든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사랑과 책임감, 고통이 겹치면서 모두가 지영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달림길에 놓는다. 균형을 되찾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가족을 이 폭풍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인생은 때때로 모든 결정이 깊은 결과를 동반하는 예상치 못한 달림길로 우리를 몰아넣는다. 남편 사망 후 지영은 배우자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두 딸을 불우한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담감에 직면했다. 비슷한 상실을 경험한 남자 민석이 그녀의 인생에 들어왔을 때 지영은 새로운 기질을 찾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예상치 못한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궁금하게 만들었다. 고통스럽지만 희망찬 사랑, 희생, 치유 여정에 대한 이야기다. 저는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도시 수원에 살고 있지만 조급한 삶의 리듬 속에서 약간의 고요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평화롭게 살고 있는 지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42세인 저는 남편과 두 어린 딸과 함께 제 삶이 영원히 평화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남편 준호가 떠난 이후로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늦가을 오후 우리 집 주변의 작은 길에 단풍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사망했다. 그때는 날씨가 시원해서 좋아했던 한달인 10월이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공허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준호랑 경희대학교 같은 다니면서 처음 만났어요. 그는 조용하지만 매우 배려심이 깊은 남자로 내가 겨울에 매서운 추위를 한탄할 때마다 항상 따뜻한 차 한 잔을 나에게 선물하는 것을 기억한다. 결혼한 후 우리는 그가 부모님과 가까이 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수원으로 이사했다. 우리가 산 집은 작지만 아늑하며 나의 미소처럼 말하는 그의 꽃은 카네이션으로 가득 찬 작은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다. 준호가 위암 진단을 받자 생활이 바뀌었다. 우리 큰딸 은서가 중학교에 막 입학하고 작은딸 수아가 3학년밖에 안 된 2018년이었다. 그가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던 시절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고 작은 도시락을 가져오고 항상 그가 조금 더 맛있게 느낄 수 있도록 눈길을 끌도록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가 작은 밥을 하나씩 삼키려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돌아서야만 했다. 준호는 집안의 가장 큰 정신적 지주였고 그가 떠나면서 나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은서, 큰언니지만 15살짜리 소녀일 뿐이죠. 내가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강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매일 아침 깜박이는 꿈과 부어오른 눈을 통해 아이의 나약함을 봅니다. 그리고 수아는 별로 울지 않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자주 놀던 정원으로 달려가 몇 시간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두 아이가 잠들었을 때 나는 그가 사용했던 모든 물건이 그대로 있는 부엌에 혼자 앉아 있었다. 준호가 가장 좋아하는 컵, 케이크 구울 때마다 착용하는 낡은 앞치마, 벽에 걸린 가족 사진까지 모두 그를 그리워하게 한다. 나는 어떻게 나아갈지 궁금했지만 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두 딸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일 창밖으로 새어나오는 아침 햇살이나 학교에서 긴 하루를 보낸 수아의 첫미소 등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이 이야기는 제가 매일 강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는 엄마로서 작은 가족을 위해 하는 이야기입니다. 준호가 절대 제가 포기하는 걸 원치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고 그게 바로 제가 계속하는 이유죠. 준호가 세상을 떠난 후 배우자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에 사로잡힌 기분이었다. 11월 어느 날 아침 그의 서류를 정리하려던 중 저는 병원비가 쌓여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가 조용히 그의 치료를 위해 짊어졌던 대출도 발견했어요. 종이에 적힌 숫자는 내 손을 떨게 했고 머리는 빙빙 돌게 했다.
1억 8천만 원, 그것은 제가 직면해야 할 금액이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나는 두 자녀에게 더 많은 걱정을 끼칠까 봐 감히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외아들을 잃은 노쇠한 시부모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가족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그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은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친딸처럼 사랑했지만 담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지엄아, 우리가 노력할게. 하지만 집도 얼마 안 남았어. 라고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이해합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 없다. 그 당시 나는 빚의 일부를 청산하기 위해 집에 있는 귀중품을 몇 개 팔기로 결정했다. 수년간 열심히 일한 끝에 스스로 보상했던 준호의 낡은 자동차는 하나둘씩 팔렸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다. 이 집은 거주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이다. 아르바이트를 많이 시작했어요. 낮에는 수원역 근처에 있는 작은 회사에서 회사원으로 일합니다. 저녁에 아이들이 자고 난 후 나는 집 근처 카페에서 청소를 받았다. 추운 바람이 구석구석 불어오는 겨울날에는 낡은 외투에 털실모자만 더 씹고 조용히 출근한다. 한 번은 돌아오는 길에 활주로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고통스럽지만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어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항상 재정적 어려움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준호의 친구 민재형이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준호의 전 동료로 우리 가족과 친했던 적이 있다. 민재형이 큰 봉투를 들고 와서 준호 형과 몇몇 친구들이 모아준 돈이라며 나는 놀라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마음은 감격스럽지만 약간 당혹스럽기도 하다. 나는 내가 이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것이 나중에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것인지 궁금하다. 더욱 놀란 것은 민재가 준호가 아프기 전에 작은 커피숍을 차리고 싶어 했던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지영아, 준비되면 이게 내가 다시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그는 말했다.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어두운 날들 사이에 희망의 빛이 번득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민재의 등장은 이웃과 일부 가족들로부터도 의심스러운 시선을 받게 했다. 누군가 민재가 왜 지영이한테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라고 속삭이기 시작했는데 그 수단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 아이들은 미래가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계속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어려움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막론하고요. 올해 16세인 나의 맏딸 혜연이는 가장 심리적으로 혼란스러운 나이다. 준호가 떠난 후부터 그녀는 완전히 변했다. 예전에 혜영이는 주리를 잘 챙겨주는 유쾌한 아이였고 심지어 아빠와 함께 자주 부엌에 가서 온 가족이 좋아하는 김밥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저뿐만 아니라 여동생에게도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혜영은 늘 평소보다 늦게 귀가해 학교에서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핑계를 댄다. 담임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혜영이가 말을 잘 안 하고 수업도 잘 안 하고 심지어 쉬는 시간에 혼자 앉아있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한 번은 아이의 방을 청소할 때 책상 서랍에 있는 작은 쪽지를 우연히 보았다. 혜영이가 쓴 시인데 몇 줄로 안 된다. 겨울은 찬바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고동치는 심장에서 오는 것이다. 모든 것이 어둠일 뿐인데 왜 계속 걸어야 합니까?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혜영이가 냉정할 뿐만 아니라 제가 만져본 적이 없는 고통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을 꺼내려고 할 때마다 그녀는 다시 소리쳤다. 엄마 신경 안 써도 돼. 어머니가 그렇게 잘하면 아버지가 왜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녀의 말은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았다. 저는 혜연이가 비난할 의도는 아니었고 그것이 그녀가 자신의 고통을 견뎌내려고 애쓰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내딸 주리는 좀 더 태평해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놀고 매일 행복하지만 이산한 표정을 짓기 시작합니다. 주리가 거실에 혼자 앉아 준호 사진을 들고 얘기하는 것처럼 속삭이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내가 물었을 때 그녀는 매우 순진하게 대답했다. 아빠는 내가 엄마를 슬프게 하지 말고 얌전히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
나는 그녀를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지만 내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리 같은 10살짜리 아이가 이런 상실을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면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시하지 않기 위해 그녀 스스로 상상의 세계를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혜영과 주리가 멀어져가면서 가족 간의 긴장은 점차 고조되고 있다. 한 번은 방에서 말다툼하는 소리를 들었다. 혜영은 나를 꾸짖었다. 내가 뭘 알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괜찮은 척 하지 마. 주리는 흐느껴 울며 카네이션 나무 옆에 웅크리고 앉아 정원으로 달려나갔다. 나는 두 자매들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는 한때 조건 없이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산산조각난 것처럼 보인다. 유명한 전문가들이 많은 서울의 한 가정심리상담소를 찾아봤다. 하지만 서비스 요금 리스트를 보면 광고지를 도요미 접고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도 더 이상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 내가 어딘가 잘못한 게 아닐까? 아니면 모든 것을 치유하는데 더 긴 시간이 필요할 뿐인가? 그러나 하루가 지날수록 나는 막막하고 탈출구가 없는 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집 앞의 작은 길을 따라 자두꽃이 피기 시작한 3월 어느 날 오후, 갑자기 민석이 나타났다. 준호가 챙겨주던 점원의 카네이션 화분을 다시 정리하느라 고생을 하고 있다. 그때 민석의 등장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민석은 준호의 중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다. 그는 우리 집에 몇 번 와본 적이 있지만 결혼한 후 우리는 서로 덜 만났다. 그날 왜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저도 안 물어봤어요. 준호가 즐겨 먹던 음식이라며 수원 한복판에 있는 유명 빵집에서 빵 한 봉지를 들고 들어섰다. 우리는 하루의 끝자락에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석은 준호의 사망 사실을 공동 친부에게서 알았지만 나름대로의 상실감을 겪고 있는 만큼 장례식에 참석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는 작년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타티에서 잠깐 만난 부드러운 여자인 그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용했다. 지영씨, 언니의 기분을 완전히 이해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라고 그는 목이 메어 말했다. 그날부터 민석이는 별일 때문이 아니라 저와 아이들이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 집에 더 자주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가 오랫동안 고장난 부엌 램프를 수리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내가 하지 않는 벽시계의 배터리를 교체했다. 그는 주리에게 선물할 어린이 책도 몇 권 갖고 다니며 아들이 예전에 좋아했던 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석의 등장이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불안한 심리를 가진 혜영은 올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한 번은 그녀가 목소리를 찡긋했다. 엄마는 다른 사람의 연민을 가질 필요가 없다. 아버지가 아셨으면 이런 거 안 하고 싶었을 텐데. 혜영이의 말은 나로 하여금 슬프고도 화가 나게 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민석의 등장은 의도하지 않았든 아마도 누군가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것처럼 느끼게 할 것입니다. 뜻밖의 일이 일어난 것은 5월이었는데 익명의 편지를 집 앞 우편함에 넣어 두었습니다. 짧지만 위협적인 내용. 누군가가 항상 당신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밀은 비밀로 해야 한다. 나는 그 편지를 읽고 전율을 느꼈다. 민석이가 그냥 악의적인 농담일 수도 있다면서 위로해줬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불안감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편지가 언급한 비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준호에 대해 내가 모르는 게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주변 환경에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주리의 자전거를 끌고 나오다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낯선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차 안에 있던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민석은 이야기를 듣고 평소보다 더 긴장한 표정이었다. 그는 나에게 저녁에 혼자 가지 말라고 조언하고 더 많은 조사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안심시키려고 노력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민석의 존재는 나의 삶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버팀목이자 존재이다. 남편을 잃은 고통은 아직 진정되지 않았고 이제 나는 풀지 못한 걱정과 비밀로 가득 찬 새로운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모든 것을 혼자서 계속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쌓인 빚부터 멀어지는 두 아이를 키우라는 압박까지 모든 것이 나를 지치게 했다. 앞으로 나갈 힘이 없어질 것 같은 순간 준호가 떠난 날부터 내가 잃었던 안정감을 주며 항상 나타나는 민석이다. 민석 씨는 병원 빚을 좀 갚게 해줄 뿐 아니라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고민을 들어줄 요미가 있다. 한 번은 내가 은행 대출과 관련된 서류를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그는 갑자기 맞은편에 앉아 이렇게 말했다. 지영 씨,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어요. 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 말들은 나를 그 자리에서 울게 했다. 미사여구가 아니라 내가 느낄 수 있는 진심이었다. 민석이 어떤 이유로 나를 도와줬는지 모르겠다. 같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하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가 나와 아이들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었다는 것이다. 많은 밤을 뒤척이다가 민석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다. 첫 번째 찬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한 10월의 어느 날 저녁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따뜻한 차 2잔이 준비되어 있는 거실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씨, 저와 아이들을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정말 감사드려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사랑 때문이 아니라 단지 가족을 위한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재혼하기로 동의한다면 당신은 받아들일까요? 민석이는 나를 오래 쳐다보았고 그의 눈에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수천 가지의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영 씨, 저를 당장 사랑해 주실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아요. 나는 단지 당신이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당신과 함께 있고 싶다.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새로운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특히 혜영 씨 쪽에서 이 결정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역시 겁이 났던 대로 재혼을 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혜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갔다. 그날 밤 나는 집 근처 공원에 있는 돌의자에 앉아있는 소녀를 찾았고 차가운 바람이 작은 뺨을 불켰다. 나는 다가가 코트를 아이의 어깨에 얹고 옆에 앉아 아이가 먼저 말을 하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엄마는 누굴 위해 이러는 거야? 나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엄마 때문에 그러는 거야? 혜영은 마침내 분노와 상처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혜영아, 엄마는 우리 모두를 위해 이렇게 해? 나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민석이의 도움이 없었다면 엄마는 자신이 계속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엄마는 당장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지만 이것이 내가 너의 아버지를 대신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이 가족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었다. 주리는 달라요. 그녀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평소보다 더 조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둘러싼 변화를 이해하려는 것처럼요. 그리고 나는 결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마음속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민석이 정말 우리 가족과 어울릴 수 있을지 아니면 그가 새로운 갈등의 원천이 될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나 때로는 생존을 위해 자신도 앞을 잘 볼 수 없는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와 민석이 결혼한 뒤 우리 가족은 수원 영통 지역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민석의 새 직장과 아이들의 학교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주택가다. 처음에는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족이 공동생활에 더 쉽게 익숙해지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전혀 생각 같지 않았다. 혜영은 거의 민석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매일 아침 그녀는 그가 부엌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둘러 아침을 먹고 집을 떠난다. 우리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 혜영은 민석이 말을 걸려고 할 때마다 그저 입을 다물거나 얼버무릴 뿐이었다. 한 번은 그가 아이의 수학 숙제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필요 없어.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무도 가르쳐 줄 필요 없어. 민석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눈빛에 상처 입은 것이 보였다. 그는 비난하거나 태도를 취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다. 당신에게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혜영에게 아버지를 잃은 고통과 다른 가족의 남자의 등장은 그녀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어느 주말 오후 민석이 혜영의 방에 갇힌 창문을 고치려고 했을 때 그녀는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내 물건에 손대지 마. 내 방이야. 내 방 아니야. 비명소리가 너무 커서 거실에서 놀고 있던 주리도 겁에 질려 달려와 내 뒤에 숨었다. 나는 담으로 뛰어들어 삼원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지만 혜연은 계속 소리쳤다. 엄마는 왜 낯선 사람을 집으로 데려왔을까? 여긴 아빠 집이 아니에요. 아무도 아빠를 대신할 수 없어. 민석은 그냥 묵묵히 물러나 밤을 나갔다. 그날 밤 그는 풀 수 없는 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것처럼 몇 시간 동안 발코니에 앉아 눈을 멀게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주리는 이상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주 혼잣말을 하고 가끔 그가 아직 거기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다. 어느 날 저녁 거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나는 그녀가 내 방에서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아빠, 왜 저를 보호하러 여기 안 오셨어요? 싫어요. 나는 모든 것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처럼 느꼈다. 민석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그의 모든 노력이 삼원을 더 악화시킬 뿐인 것 같아요. 혜영이 집 근처 카페에서 나이든 남자를 몰래 만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발등이 절정에 달했다. 그 아이의 할아버지, 준호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저와 준호가 돌아가신 후 연락을 끊었던 분이죠. 이전의 재정적인 갈등 때문에요. 내가 물었을 때 혜영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할아버지 말이 맞아요. 엄마는 재혼하지 말았어야 했다. 엄마는 그냥 이기적인 거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혜영의 반대, 주리의 무언의 고통, 민석의 묵묵한 희생 사이에서 나는 탈출구가 없는 갈림길에 서 있는 기분이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민석이는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지영씨, 제가 삼원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전 떠날 거예요. 나는 단지 당신과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나에게 일격을 가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차이로 가족이 갈라져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나는 내 결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치유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시간인지 궁금했다. 우리 가족의 모든 식사는 비언어적 도전이다. 우리는 식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지만 분위기는 벽과 다름없었다. 민석은 항상 가정 전체를 위해 조리법을 익히는 일, 음식에 대한 사소한 이야기들을 시작하려고 노력하지만 그의 모든 노력은 추운 공기에 빠진다. 혜영은 종종 고개를 숙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한 번은 민석이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을 했다. 혜영아, 이 미역국 입맛에 맞니? 그녀는 젓가락을 들어 앞에 있는 수프 그릇으로 휘저은 다음 짧게 대답했다. 나쁘지 않아. 그러더니 일어서서 방 위에 올려놓고 나와 민석이를 어색한 눈빛으로 남겨놓고. 반면 주리는 의외로 사교적이다. 그녀는 민석을 편안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와 자주 놀았다. 민석이 어린 시절 아들을 위해 연을 만들어줬다고 큰 연을 가져온 기억이 있다. 그와 주리는 연을 날리기 위해 집 근처 공원에 갔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주변의 모든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공간에 메아리 쳤다. 그러나 그것은 가족 간의 갈등만 가중시킬 뿐이다. 혜영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주리가 왜 그렇게 쉬운지 이해할 수도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나는 두 자매가 방에서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넌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급하게 불렀잖아. 라고 혜연이 소리쳤다. 아버지는 더 이상 없었다. 혼내면 아버지가 돌아오실 것 같아요? 주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방으로 뛰어들어가 보니 주리는 흐느껴 울고 혜영은 뒤돌아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었다. 나는 주리를 품에 안고 아이를 안심시키려고 애썼지만 마음속으로는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갈등들은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날 민석이 혜영이 오래전에 고장난 자전거를 고치는 것을 도우려 하자 그녀는 갑자기 그의 손을 떼며 큰 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저씨가 저를 위해 뭔가를 해주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내 차야. 삼촌 차 말고. 민석은 말없이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상처를 분명히 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하고 살며시 떠났다. 그날 저녁 민석이는 베란다에 오랫동안 앉아 어깨가 무거웠고 나는 그를 멀리서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다.
한 번은 혜영 씨 방을 청소하다가 옛날 수첩을 하나 찾았는데 궁금해서 슬쩍 넘기다가 안에 준호 씨에 대해 쓴 글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빠,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남자 민석이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는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내가 그렇게 하면 아빠를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에요. 그 글을 읽고 나는 목이 메는 것 같았다. 혜영은 민석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준호의 기억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혜연이와 다시 앉기로 했어요. 주리가 잠자리에 든 후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다. 나는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고 그녀가 좋아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왔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걸었다. 혜영아, 너 지금 많이 짜증나는 거 알아? 근데 말해줬으면 하는데 왜 민석이를 못 받아줘? 그녀는 돌아서서 눈을 붉히고 목이 메었다. 아빠를 위해서. 내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빠를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에요, 엄마.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다. 나는 그녀를 껴안았고 엄마와 딸은 모두 울었다. 저는 혜영 씨한테 새로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전 사람을 잊는 건 아니라고 말했어요. 저는 아이에게 민석이 준호를 대신하고 싶지 않고 단지 가족의 일원이 되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화가 모든 모순을 씻어내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시작이었다. 저는 이 여정이 아직 멀고 화합이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듣고 이해함으로써 이 작은 집에서 평화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문에 햇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봄날 아침, 혜연이가 학교에 있을 때를 튼타방을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제 방은 평소처럼 여전히 지저분합니다. 책과 운동복 셔츠는 깔끔하게 접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반이 책상 위에 흩어져 있습니다. 내가 책잔을 정리하고 있을 때 작은 파란 수첩이 떨어졌다. 수첩을 들어보니 혜연이의 일기장이었다. 나는 망설인다. 지금까지 아이의 사생활을 침해한 적이 없지만 오늘 이상한 느낌이 그 노트를 열게 했다. 첫 번째 글은 내 마음에 깊이 배인 것처럼 떠올랐다. 엄마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 엄마는 새 가족이 생겼고 난 남이야. 나는 계속 읽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어지는 페이지에서는 준호가 죽은 뒤 버려진 느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나는 한때 아버지의 자랑이었다. 아버지는 항상 자신이 강하다고 말했고 항상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얘기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다. 엄마는 새 식구들 때문에 바쁘고 줄이는 그 남자만 쫓아다녀요. 다음 글은 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다. 어머니가 그에게 웃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잊은 것 같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잊고 싶지 않아. 내가 받아들이면 나도 아버지를 영원히 잃게 될까? 나는 내 아이의 침대에 앉아 손에 일기장을 들고 내 심장이 꽉 막히는 것 같았다. 혜연이 쓴 글은 원망뿐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붙잡으려 애쓰는 어린 소녀의 깊은 두려움이었다. 그날 저녁, 저는 아이와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주리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혜영이 방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문을 열었고 내가 그녀의 일기장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 눈을 했다. 아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나는 가볍게 앉아서 노트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말했다. 미안해. 내 일기장을 읽었어. 그러면 안 되는데 널 이해해야 돼. 혜영은 침묵했고 눈에 분노가 잠깐 떠올랐지만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나는 계속했다. 엄마는 내가 버림받은 느낌을 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엄마는 아빠를 대신하고 싶어서 재혼한 것이 아니라 엄마와 함께 이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예전처럼 두 자매를 사랑하고 아무도 그것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가 돌아와서 목이 메었다. 하지만 엄마는 변했다. 엄마는 예전 같지 않다. 엄마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주리랑 주리한테만 관심이 있었어요. 나는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겨 그녀를 꼭 껴안았다. 혜영아, 엄마가 실수했다는 거 알아? 나는 안정적인 삶을 구축하려고 애쓰는데 몰두했지만 너의 감정을 잊어버렸다. 하지만 나는 결코 내 아버지를 대신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해.
그는 영원히 나의 아버지이고 내 마음속에는 그는 여전히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눈물이 혜영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딸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위로가 필요한 어린아이처럼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대화 후에 모든 것이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시작이다. 그래서 저는 혜영과 시간을 더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혜연이는 자신이 버림받지 않았다고 느끼게 했죠. 나는 또한 민석에게 그녀의 감정을 공유했고 그가 더 인내심을 가지고 혜영에게 즉시 그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 않은 것을 부탁했다. 우리 가족은 아직 치유할 균열이 많지만 적어도 인내와 사랑만 있으면 우리가 함께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혜영이 일기 같은 거 보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문제는 민석이가 아니라 저라는 걸 깨달았어요. 혜영에게 재호는 준호의 기억에 대한 배신이나 다름없었다. 아버지를 잃은 아픔을 더 이상 만회할 만큼 내 사랑이 크지 않은 것처럼 무심코 아이에게 남겨진 것처럼 느끼게 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할까요? 어떻게 하면 금이 간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주말에는 휴직을 신청하고 혜영이를 나가자고 했다. 처음에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엄마가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가, 시간 없어. 하지만 전 인내심이 있어요. 혜영아, 이건 그냥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게 아니야. 이것은 우리 둘을 위한 시간이다. 엄마에게 기회를 주세요. 알았죠?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준호와 내가 예전에 사귀었던 대학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 아이를 데리고 갔다. 준호가 혜영이를 데리고 아버지와 아들만의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갔던 곳이기도 하고 저한테는 특별했어요. 저는 아이에게 복숭아티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료죠.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혜영아, 엄마가 틀렸다는 거 알아? 엄마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해준 거 알아? 하지만 나는 내가 알기를 원해.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나는 너를 항상 사랑하고 항상 사랑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혜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어깨가 가볍게 떨리는 게 보였다.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들고 눈을 붉혔다. 엄마는 이해하지 못한다. 아빠는 항상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내가 슬플 때, 내가 옆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할 때 나는 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 엄마도. 나는 내 아이의 손을 잡고 그녀의 야윈 손가락에서 차갑게 느껴졌다. 미안해, 혜영아. 어머니는 자신의 걱정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압도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엄마는 변할 것이다. 약속할게. 그 후 며칠 동안 혜영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준호가 살아있을 때 자주 갔던 집 근처 공원에서 온 가족이 함께 산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초 혜영이 합류하고 싶지 않았지만 민석이나 주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새로운 추억을 쌓기 위해서라고 설득했다. 그 산책은 어느 주말 오후에 있었다. 혜영은 뒤따라 걸으며 온 가족과 거리를 두었지만 최소한 함께 가기로 동의했다. 민석은 평소처럼 주리와 놀면서 분위기를 띄우려 한다. 잠시 후 그는 혜영으로 눈을 돌렸고 머뭇거리며 말했다. 혜영씨,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면 이해합니다. 필요하다면 도와주러 온 것뿐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 나는 그녀의 눈빛이 놀라움으로 번쩍이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것은 작은 진전이었지만 나에게는 희망적인 징후였다. 그러나 뜻밖의 사건이 터지면서 화합이 한쪽에서만 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어느 날 아침 혜영이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담임 선생님은 그녀가 한반 친구와 싸웠고 학부모를 초대받았다고 말했다. 학교에 다니 교무실 한 구석에 앉아있는 혜영이를 보니 얼굴에 난감함이 가득했다. 선생님은 반 친구가 혜영에게 가정이 봉합되어 있다. 고 조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혜영이를 집에 데려다주고 나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딸을 안고 아이에게 아무도 우리 가족을 평가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혜영이 고통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인내심과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쉬운 여정이 아니지만 아이들을 위해 가족의 행복을 찾기 위해 조금씩 걸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력감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혜영과 민석 사이에 점점 더 첨예해지는 갈등 속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매 끼니마다 여전히 미묘한 대화이며 때로는 그릇을 만지는 젓가락 소리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혜영은 일기를 읽은 뒤 나에게 감정을 드러냈는데도 민석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리고 민석은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가끔 피곤함을 피할 수 없다. 한 번은 밤새 잠을 못 자서 목이 쉬었다고 말했다. 지영씨,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해봤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더 멀리 밀어낼 것 같다. 당신이 절망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저도 답이 없어요. 혜영의 차가운 눈빛을 볼 때마다 나는 그저 침묵만 흘렀다. 6월 어느 날 오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그날 이웃들로부터 혜영과 민석이 아파트 복도에서 서로 큰 소리를 쳤다는 전화를 받았다. 나는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집으로 서둘러 갔다. 들어가 보니 혜영은 눈시울을 붉히며 문가에 서 있었고 민석은 가까스로 손을 잡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혜영은 나에게 고개를 돌리며 소리쳤다. 나는 그가 싫어. 그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며 결코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 엄마, 억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 민석에게로 돌리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 밤을 나갔다. 쫓아다니지 않고 혜영이만 쳐다봤어요. 그녀는 거기 서서 작은 어깨를 떨며 마치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누구와 나눌 줄 몰랐다. 그날 저녁 모든 것이 잠시 가라앉았을 때 민석과 나는 발코니에 함께 앉았다. 밤바람은 여름의 냉기를 조금 실어 나르지만 우리 사이의 분위기는 더욱 싸늘하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영씨,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언니랑 혜연이 사이가 멀어지는 원인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당신을 도우러 왔지만 아마도 제 존재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의 말은 한밤중에 천둥 소리 같았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마음속 깊이 민석이의 등장이 정말 좋은 일만 안겨줄지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나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한 사건이 일어나 모든 것을 한계로 몰고 갔다.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혜영이는 갑자기 사라졌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제가 주리에게 물었을 때 그녀는 언니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당황해서 혜영의 모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혜영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저랑 민석이랑 집 근처 거리를 같이 뛰어다니면서 절망에 빠져서 혜영이라고 불러요. 결국 준호가 가족 전체를 데리고 소풍을 갔던 공원 계단에 앉아있는 소녀를 발견했다. 나를 보자 혜영이 눈에서 물이 찼다. 엄마, 저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 저는 이런 가족을 갖고 싶지 않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 옆에 앉았다. 나는 그녀를 껴안고 울게 하고 오랫동안 숨겨왔던 모든 고통이 쏟아질 수 있도록 했다. 민석이는 멀리서 다가오지 않고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마음이 무겁고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모든 결정은 고통과 도미어이다. 나와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해온 민석을 잃고 싶지 않다. 하지만 혜영이도 계속 상처받으면서 살게 할 순 없어요. 결국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손을 놓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 당분간은 민석이를 떠나보내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이 옳다고 믿는다. 언젠가 혜연이가 나를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민석이도 우리가 가는 길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더라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기를 바랄 뿐이다. 그날 저녁 비가 퍼붓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며 내 마음의 불안을 반영하는 듯 은은한 소리를 냈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거실에 민석과 함께 앉았는데 은은한 노란 불빛이 우리의 근심 가득한 얼굴을 비추었다. 나는 문맨 소리로 대화를 시작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민서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한 번만 들어줘. 그는 테이블 위에 찻잔을 내려놓았고 그가 아마도 오랫동안 예산한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조용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아요. 라고 나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노력, 나의 노력은 이 가족의 균열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혜영이는 형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억지로 마음을 바꾸게 할 수도 없어요. 하루하루가 지나감에 따라 나는 당신과 아이들 양쪽을 잃고 있는 것 같다. 민석이는 내 말을 끊지 않았지만 손이 가볍게 떨리고 눈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해결책을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헤어져야 할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말하면 저는 제 마음의 일부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석이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었고 목소리가 쉬었다. 지영씨, 이게 쉽지 않을 거란 걸 항상 알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것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당신이 원하는 만큼 이 가족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말을 끊었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민석. 내 잘못이야. 저는 이 가족을 함께 유지할 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재혼을 서두르는 혜영의 감정을 생각하지 못했다. 이럴 가치가 없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창밖에는 빗소리만이 남아있는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결국 민석은 목소리를 높였고 그의 목소리는 느리지만 확고했다. 지영씨,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당신이 가족에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저는 동의할 것입니다. 제 바람은 딱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세요. 혜영이 가족 파탄의 원인이라는 죄책감을 느끼며 자라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나로 하여금 눈물을 참을 수 없게 했다. 내가 어떻게 민석보다 더 좋은 남자를 찾을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이 치유할 기회를 갖기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할 준비가 된 사람?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단절한 목소리. 민석 씨,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포기하고 싶진 않지만 언제까지나 이러고 있을 수는 없어요. 민석은 입을 다물고 있다가 내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봐요. 지영씨, 이번에는 속도를 줄이세요. 아무에게도 강요하지 마세요. 한 발짝 물러서서 혜영씨랑 가족들 다 시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함께 최후의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의 말은 어두운 밤에 한 줄기 꿈틀거리는 빛과 같았다. 나는 그것이 이 가족을 구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도미해. 비록 마음은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오래 앉아 준호와 함께 찍은 옛날 가족 사진들을 보며 민석과의 험난한 여정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은 단지 피할 수 없는 결말을 지연시키는 것인지 궁금하다. 하지만 저는 최소한 민석이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시도해봐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민석 씨와의 대화 끝에 이 가족이 치유되려면 혜영 씨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의 마음의 상처는 너무 컸고 비록 제가 그 고통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녀가 듣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주말 하루를 엄마와 아이와만 보내기로 결정했다. 민석이한테 집에서 주리를 돌봐달라고 하고 저랑 혜영이랑 같이 특별한 곳을 갈 거예요. 그날 아침 하늘은 맑고 시원했으며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이상적인 날이었다. 저는 혜영이를 수원 옛 동네에 있는 작은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준호가 어렸을 때 데려갔던 곳이죠. 오래된 나무벽과 익숙한 향긋한 커피향이 있는 가게 공간은 여전히 옛날과 같다. 처음에 혜영은 별로 내키지 않는 표정을 지었고 그녀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앉아서 가끔 나에게 무뚝뚝한 말로만 대답했다. 그러나 음료가 나왔을 때 옛날에 그녀가 좋아했던 녹차 라떼 한 잔, 혜영은 깜짝 놀라 잔을 들고 쳐다보았다. 당신이 이걸 좋아했던 게 그리워요 라고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혜영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살짝 누그러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 기회를 빌어 말문을 열기로 결정했다. 혜영아, 너한테 화난 거 알아.
엄마가 재혼하기로 결정했을 때 엄마가 널 다치게 했다고 느끼는 거 알아? 하지만 나는 내 아버지를 결코 잊지 않았고 그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그녀는 속삭이기 전에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침묵했다. 하지만 엄마는 왜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까? 아빠는 충분히 좋지 않아요. 혜영의 질문은 가슴을 졸이게 했다. 나는 그것이 비난이 아니라 그녀가 상처를 드러내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안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대답했다. 아무도 아버지와 아들 혜영을 대신할 수 없다. 하지만 엄마는 모든 것을 혼자 대할 만큼 강하지 않다. 엄마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곁에 필요해. 엄마뿐 아니라 너나 주리를 위해서도 말이야. 눈을 붉히며 고개를 든 혜영. 하지만 나는 그가 필요하지 않다. 아빠만 필요해. 나는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겨 그녀를 품에 안았다. 이해해요, 여보. 나는 아버지가 너에게 전부라는 것을 알고 나는 결코 내가 그를 잊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삶에 누가 들어와도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 토크 후에 저는 혜영을 준호가 안식처인 묘지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함께 무덤에 꽃을 놓고 오랫동안 앉아 우리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에게 이야기했다. 준호에게 계속 듣고 있다는 듯 조용히 말했다. 아빠, 제가 충분히 강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빠를 위해, 엄마를 위해.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혜연이가 피해가는 대신 아픔을 마주하기 시작했다고 느낀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나와 그녀 사이의 공기는 더 가벼워 보였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나는 내가 올바른 출발을 했다는 것을 안다. 민석이와 외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고 혜영이와 잠시 거리를 두도록 부탁해 아이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져달라고 했다. 비록 이 여정이 아직 매우 길지만 나는 내 가족의 희망의 한 가닥을 느꼈다. 저는 치유가 성급한 발걸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소소하지만 성실한 노력에서 오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혜영이 얼굴에 미소가 돌아오는 걸 보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섬원은 갈수록 너무 팽팽한 닷줄처럼 되어 끊어질 것만 기다리고 있다. 혜영은 여전히 냉담한 태도를 유지했고 민석은 애써 감추려 해도 눈에서 피로를 감추지 못했다. 주리는 어린 나이였지만 긴장된 분위기도 느끼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놀지 않고 자주 방 안에 웅크리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후 나는 거실에 앉아 연약한 노란 불빛이 낡은 나무 탁자를 비추었다. 민석이도 깨어있는 걸 알고 평소처럼 발코니에 앉아 암담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석이라고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뤄야 할 것 같아. 우리 둘 다 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돌아서서 슬픈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알아요, 라고 그가 대답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고통은 가득했다.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내 심장이 막히는 것 같았다. 민서가 사랑해. 정말 사랑해요. 근데 이 고통 속에서 혜연이 계속 살 수 없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내가 더 안 좋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 민석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지영씨,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가족이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저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이 났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사랑하고 많이 희생할 수 있을까?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가장 힘든 시기에 항상 내 옆에 서 있던 남자로부터 따뜻함과 진심을 느꼈다. 당신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내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혜영, 나 자신을 다 잃을 것 같아. 민석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지영씨. 하지만 이번에는 저를 잠시 떠나게 해주세요. 아마도 거리는 사람들이 사물을 다르게 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후에도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그의 제안은 나를 놀라게 했다. 나는 그가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이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한다. 우리는 민석이 동생과 함께 인천에서 몇 달 동안 임시로 살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혜영 씨한테 집중해서 제가 의도하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민석이 떠난 날은 흐리고 초가을인데도 찬바람이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많은 물건을 가져오지 않았고 작은 캐리어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 떠나기 전에 그는 몸을 굽혀 주리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아버지는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딸아. 잠깐 다녀와서 생각해 볼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엄마, 언니 잘 챙겨요? 주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민석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아빠 가기 싫어요? 나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꼭 껴안아야 했지만 문 뒤에 민석의 모습이 어른거리는 것을 보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날 밤 저와 제 아이들만 집에 남았을 때 저는 아파트가 그 어느 때보다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혜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 방에 앉아만 있었지만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상처를 모두 치유하는데 시간이 충분할까요? 이 가족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너무 많이 희생한 남자 민석이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야 한다는 것만 알았다. 그날 오후 민석과의 긴 대화를 마치고 나온 나는 마지막 노을의 옅은 빛이 얼굴을 덮을 수 있도록 했다. 연약한 햇빛이 길가에 나무줄을 뚫고 들어와 밤이 되기 전에 마지막 온기를 가져왔다. 나는 대답 없는 질문들로 가득 찬 조용한 공간 속에 조용히 서 있었다. 민석이를 떠나보내기로 한 결정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나는 집 근처 공원으로 통하는 작은 길을 걸음을 재촉했다. 여기는 저와 준호가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노는 곳입니다.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라 가슴을 졸이게 했다. 어린 시절 혜연의 웃음소리, 푸르른 잔디밭 사이로 빙빙 돌며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던 준호의 모습이 그립다. 그 순간들은 내가 돌이킬 수 없는 다른 삶에 속한 것 같다. 나는 돌벤치에 앉았고 주위는 이산할 정도로 조용했다. 이 의자는 제가 깨달은 바로 준호가 앉아있던 곳이었고 저와 제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드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갑자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형, 내가 제대로 하고 있지? 그렇지. 아직 여기 계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들바람이 불어와 싸늘한 느낌을 주지만 과거 속에 영원히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과 같다. 공원을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던 나이 든 여인이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말했다. 당신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돼가요? 나는 얼핏 놀랐지만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 저는 할머니께 가족, 민석, 혜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충고를 기대하지 않고 단지 누군가가 겸첨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심이 가득한 눈빛을 보였다. 당신은 가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직면할 시간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당제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 그녀의 말은 마치 작은 빗줄기처럼 내 마음을 비추었다. 나는 할머니에게 감사했고 마음이 가라앉기 위해 그곳에 계속 앉아 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식탁에 앉아있는 혜영을 보며 준호와 함께 찍은 옛가족 사진에 시선이 쏠렸다. 그녀는 나를 보지 않았지만 내가 부엌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아빠가 우리를 이렇게 알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나는 멈춰서서 심장이 조이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항상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혜영 씨. 엄마는 변하지 않았다고 믿는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나는 작은 어깨가 부드럽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다가가서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아이가 숨기려고 하는 고통을 느꼈다. 알아요. 우리 가족이 균형을 되찾을 길은 멀어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저는 희망이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순간들, 우리가 감히 마주하는 순간들, 아무리 힘들어도 말이죠. 우리가 전처럼 가족이 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지만 사랑과 인내가 우리 모두를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